300냥이면 충분하오. 저 여인의 몸값으로 치면 남는 장사 아니겠소? 제주 바다가 삼킬 듯 으르렁거리던 그의 가을. 폭우에 드나드는 뱃사람들 사이로 한 여인의 이름이 낮은 목소리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설향. 한양 기방에서 도망쳐 나와 바다 끝 섬마을까지 흘러든 여인. 누구는 그녀가 대감의 총애를 받던 관기였다 하고, 누구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죄인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설향이라 불리던 여인은 그 어떤 소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물이 빠진 해안가에서 미역을 걷고, 저녁이면 허름한 움막에서 떡을 빚어 장터에 내다 팔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양 기방의 관기가 어찌하여 제주 바닷가에서 떡을 빚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죽은 남편이 남긴 빚은 왜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불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싹 내려가실 겁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설향이 제주에 흘러든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한양 교방에서 춤과 노래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그녀에겐 진서방이라 불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본래 포구의 객주였던 진서방은 설향을 기방에서 빼내어 혼인하였으나 그가 다룬 것은 쌀과 포목만이 아니었습니다. 밀무역, 외국에서 들어오는 은과 구리를 몰래 내륙으로 흘려보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향은 남편의 그 일을 까맣게 모른 채 살림만 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서방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풍에 배가 뒤집혔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도 치르기 전에 낯선 사내들이 운막문을 두드렸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가 문 앞에 버티고 서며 말했습니다. 진서방이 우리 대방에게 진 빚이 300냥이오. 서방이 죽었으니 마누라가 갚는 게 도리 아니겠소? 300냥이라니. 설향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떡장사로 하루에 버는 돈이 고작 서너 푼인데 300냥은 평생을 바쳐도 갚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매달 보름마다 찾아와 독촉하였고 갚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향을 돕기는커녕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기방 출신이 무슨 수절이냐. 빚쟁이한테 팔려가는 게 제팔자지. 아이고 세상에. 바닷바람에 갈라진 설향의 손등 위로 소금기 섞인 눈물이 흘렀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빈 문서와 허름한 움막, 그리고 움막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태풍이 한 차례 더 제주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해안가에는 난파선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이국의 물건들이 떠밀려왔습니다. 붉은 칠을 한 나무 조각, 처음 보는 글씨가 새겨진 도자기 파편,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풀뭉치. 마을 사람들은 흉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나 설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설향이 떠밀려온 풀뭉치를 집어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산초가 아니야. 외국에서 나는 산쇼라는 향신료인데 한양 기방에서 귀한 손님상에만 올리던 것이지. 기방에서 배운 것은 춤과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설향은 궁중연회에 오르는 음식의 맛과 향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재료가 어떤 음식에 들어가는지, 어떤 향이 어떤 약재와 통하는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중 가무를 통해
비밀 전원을 전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춤사위의 방향, 부채를 접는 각도, 노랫가락의 쉼표 하나하나가 모두 암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량은은 난파선에서 떠밀려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 물었습니다. 마을 노인 강영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흉물들을 왜 주워오는 게냐? 바닥에 신이 붙은 물건일지도 모르는데. 서량이 고기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이 물건들은 흉물이 아닙니다. 보이시지요? 이 도자기 파편에 새겨진 무늬가 보시마번의 문장입니다. 이 배는 외국 스시마에서 온 무역선이었을 겁니다. 강영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문맹의 세상 물정 모르는 섬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이 떡 파는 여인은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량은 조금씩 마을의 보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난파선에서 건진 약재로 배탈이 난 아이를 고쳐주었고, 이국의 향신료를 섞어 만든 떡은 포구의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의 떡을 먹으면 뱃속이 편안해진다 는 소문이 돌자 장터의 다른 떡장수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빚쟁이 사내의 뒤에는 고 주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포구의 객주 행수로 제주 일대의 물류를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진서방의 밀무역도 실은 고 주부의 밑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진서방이 죽자 고 주부는 빚을 핑계로 서량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서량의 기방 시절 인맥과 궁중 음식 솜씨가 자신의 장사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 계산한 것입니다. 고 주부가 부채를 접으며 음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량이라 했던가? 기방에서 잔뼈가 굵은 여인이 떡이나 빚고 있으니 아깝지 않소? 내 밑에서 일하면 빚도 갚고 예전처럼 비단 옷도 입을 수 있을 텐데. 서량이 등을 고추 세우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기방에서 나온 몸이지만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빚은 제 손으로 갚겠습니다. 고 주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고 주부는 교묘한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량이 장터에 떡을 내놓으면 누군가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서량에게 미역을 떼어주던 해녀들에게는 협박이 들어갔습니다. 급기야 서량이 만든 떡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서량의 장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움막 안에 쌓인 팔리지 않는 떡에서 쉰내가 나기 시작했고, 빚쟁이들은 더욱 거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 여인을 얼마나 모질게 밀어내는 것인지 정말 인면수심이 따로 없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서량은 움막 구석에 놓인 남편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몇 장과 마른 꽃잎, 그리고 작은 밀랍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숫자와 방위가 적혀 있었으나 서량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돌아왔고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 주부가 직접 왔습니다. 고 주부가 빈문서를 흔들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300냥의 석 달이자 150냥을 합하면 450냥이요. 다음 보름까지 갚지 못하면 관아에 고소장을 넣겠소. 관비로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따르시오. 관비. 그 말에 서량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방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목숨을 걸었던 세월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 밤
바다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설량이 해안가로 나가보니 파도 위에 연꽃 모양의 등이 떠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연꽃등 3개가 물결을 타고 해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설량이 떨리는 손으로 연꽃등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밀랍으로 봉한 종이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설량이 연꽃등 속 종이를 펼치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 필체는 서방님 글씨가 아닌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마다 추석 무렵 이 등을 바다에 띄운다. 내가 죽거든 이것을 찾아라. 상자 속 종이와 합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고 주부를 믿지 마라. 빚은 거짓이다. 세상에나. 진서방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추석에 연꽃등을 바다에 띄워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량에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년 동안 매년 추석에 이 등이 떠밀려 왔을 텐데 그녀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설량은 나무 상자 속 종이를 꺼내어 연꽃등의 종이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숫자와 방위, 그리고 점선으로 된 표시가 서로 맞물렸습니다.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제주 해안 어딘가 진서방이 밀무역으로 벌어들인 재물을 숨겨놓은 장소를 가리키는 지도. 그러나 설량은 그 지도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재물을 찾으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밀무역으로 번 더러운 돈입니다. 남편이 평생 감춘 비밀 장사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손에 쥐는 순간 설량 자신도 밀무역에 발을 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설량이 지도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나를 살리려 한 건지 당신과 같은 길로 끌어들이려 한 건지. 설량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재물을 찾되 그것을 자신이 쓰지 않겠다고. 대신 그 재물과 함께 숨겨져 있을 진서방의 거래 장부를 찾아내어 고 주부의 악행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지도가 가리킨 곳은 해안 절벽 아래 바위 틈 사이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물이 빠지는 시각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량은 새벽 물때를 맞추어 혼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기름종이로 싼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은 덩어리와 구리 조각들, 그리고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와 물품, 거래 상대, 그리고 고 주부에게 성납한 그 금액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서방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증거가 남도록 모든 것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주부가 나에게 진 빚은 500냥. 나에게 빚을 씌운 것은 빼돌린 물건값을 감추기 위함이다. 설량은 장부를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관아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설량은 기방 시절 익힌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썼습니다. 포구의 장터에서 열리는 추석잔치에 나가 춤을 추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방 출신이 장터에서 춤을 추겠다니. 고 주부도 구경 나왔습니다. 설량이 부채를 들고 춤사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춤은 보통 춤이 아니었습니다. 설량이 부채를 펼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랫가락에는
고 주부의 밀무역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시마에서 들어온 은혜양, 빼돌린 관세, 그리고 진서방을 비롯한 선원들을 협박하여 부려먹은 죄상이 가락에 실려 마을 사람들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고 주부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쳤습니다. 당장 저 미친년의 입을 틀어 막아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잔치에 와 있었고 서량의 노래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서량이 춤을 멈추고 품에서 장부를 꺼내어 아전에게 건넸습니다. 서량이 장부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제 남편이 남긴 거래 장부입니다. 고 주부의 밀무역 내역과 제 남편에게 씌운 거짓 빚의 증거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부의 기록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었고 고 주부가 진서방에게 씌운 300냥의 빚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고 주부는 포박되어 끌려갔고 그의 세산은 관아에 몰수되었습니다. 거짓 빚에서 풀려난 서량에게 관아에서는 고 주부가 빼돌린 재물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진서방이 동굴에 숨긴 재물 가운데 밀무역품이 아닌 정당한 객주 수입분은 서량양의 몫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영감이 서량 앞에 와서 깊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사람을 볼 줄 몰랐구나. 미안하오 서량. 서량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저도 3년 동안 바다가 보내준 남편의 마음을 몰라보았으니 저 역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량은 돌려받은 재물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던 이웃의 빚까지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움막은 그대로였고 매일 아침 해안가에 나가 미역을 걷는 일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석이 돌아올 때마다 서량은 연꽃등 하나를 만들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등 안에는 짧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서방님, 올해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등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량의 움막이 비어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짐은 그대로인데 서량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떡 좌판도 해안가의 미역 바구니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움막벽에 한 줄의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데려왔으니 바다가 데려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서량이 육지로 떠났다고도 하고 다른 섬으로 갔다고도 했습니다. 혹자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서량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마다 추석이 되면 제주 해안에 연꽃등 하나가 떠밀려왔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실어보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용기는 더러운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손에 쥐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서량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가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는 것, 그 뒷모습이 슬프면서도 자유로웠다는 것만은 제주 바닷가의 바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파도 너머에서 오는 따뜻하시기가 닿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따뜻하고 깊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